조선 후기 고즈넉한 안동의 한 마을에는 남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이 대대로 명망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와 후한 인심으로 이름난 부호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가문을 짓누르는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족보의 한 대가 끊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본래 평민 출신이었던 김씨 가문은 3대조 김민서 대에 이르러 가세를 크게 일으켰으나 그는 족보에 오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들이 벼슬길에 오르며 가문은 양반의 반열에 올랐지만 족보의 빈칸은 근본 없는 가문이라는 수군거림을 늘상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 김민서는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서 행자로 지내다 속세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속 직후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정식 혼례를 거치지 않은 관계는 문중의 큰 흠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출생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김민서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대의 단절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현가주 김진환에게 이 공백은 뿌리를 뒤흔드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김진환은 문중 어르신들이 모인 엄숙한 회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래 젊은 자손의 출입이 금지된 자리였지만 모두가 그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환은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옵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이 고을의 부호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어옵니다. 문중의 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렸다. 내 증조부 김민서 말이지. 예, 증조부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 계시다 환속하셨고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으셨으나 정식 혼례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와 그 아드님께서는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부친 또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어 혈통을 잇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말 거라. 그러자 김진환은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 하려 하옵니다. 이번 족보 편찬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대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대체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연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린다는 말이냐? 내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김진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연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온 이가 있어옵니다. 이름은 이춘길이라 하며 본래 이 고장 사람도 아니고 후손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사마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는 제가 직접 받들고 후손에게도 그리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겠다니 조상을 거짓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아니 되느니라. 진환아, 내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김진환은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였듯이 없는 것이 아니오니 제가 그 묘소를 직접 돌보고 제사를 다한다면 혼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문중 좌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김민서가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지. 허나 그로 인해 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다. 기이한 일이긴 하나 내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이춘길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연고 없는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서 감히 우리 김씨 가문으로 입적하겠다고. 입적 사유에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몇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너무하다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김진환을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가 지났지. 이제는 고을 수령들도 내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좋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내 힘과 지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흘렀고 마당에는 싱싱한 채소가 자랐으며 문중의 잔치 또한 잦아졌습니다. 김진환의 위상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였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김진환의 장남 12살 선우가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환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낯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꿈이더냐? 흰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한데 눈만은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김진환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공부에 지쳐 헛것을 본 게로구나.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문제는 며칠 뒤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책상에서 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든 책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과 함께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물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김진환이 책을 집어들었지만 평범한 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우는 열이 오르며 알아눕기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 시력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의원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아내는 침상 옆에서 손끝을 꼬집으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시오. 중년의 의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도련님의 눈에는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김진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묘화.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출타 중이라 돌아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진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9살 준호에게였습니다.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준호가 그날따라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아이는 고택 뒤편 대나무 숲에 있는 묵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달려온 유모가 손을 뻗자 준호는 갑자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물 안에 있어요. 그 사내가 날 불렀어요. 형님을 데려갔으니 다음은 나라고 했어요. 순간 유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외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흰옷. 흰옷. 웃지 마. 웃지 말란 말이야. 그날 이후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이면 아이가 웃으면서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무당 묘화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쉰을 넘긴 듯 보였으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나를 부른 이가 누구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요. 부디 내 아이들을 살펴주시오. 묘화는 대답 없이 마당을 훑어보더니 이내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말없이 사당 앞에 멈춰섰고 묵은 향냄새가 섞인 바람을 들이마시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 그녀는 위패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피듯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이춘길이라 쓰인 위패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로 고개를 획 돌려 김진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우리 집 족보에 비어있던 자리를 잇고자 무연고 고인의 이름을 빌려 양자로 올렸소.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묘화는 피식 웃더니 맨발로 마당을 쿵 하고 밟으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로구나. 제사란 그 밥을 받아 모실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헌데 너는 그릇도 없는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은 셈이야.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앉아있긴 하더냐? 내 장남은 눈을 잃었고 둘째는 실성했다. 그것은 그 위패, 그놈 때문이다. 그놈은 살아생전 악행을 일삼던 흉악한 자였거늘 그런 것을 조상이라 모시고 있으니 탈이 안 나고 백이겠느냐? 나는 그저 족보를 바로잡고 가문의 이름을 잇고 싶었을 뿐이요. 그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다른 혼을 들여앉혔다. 족보는 살리되 자손은 죽이고 제사는 지내되 받는 이는 악기가 되었구나. 당장 위패를 걷어치우고 그 묘소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원혼을 달래 보내야 할 때니까. 다음 날 해질 무렵 김진환 일행은 문제의 무연고 묘가 있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묘화는 묘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낮은 가락으로 진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환은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혼가가 끝나자 묘화는 그가 가져온 위패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혼은 제갈길을 찾았으니 묘비 없는 무덤에 돌 하나 올리거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며칠이 흐른 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 도련님께서 눈을 뜨셨다 하옵니다.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침상에 앉아있던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요. 햇빛도. 어머니 얼굴도 다 보여요. 김진아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고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준호가 혼잣말을 멈추고 제 발로 부엌으로 내려와 밥을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김진아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의 오른자로서 근본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애써 족보를 채우려 했습니다. 족보의 공백이 그 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어있는 족보를 거짓으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근본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 김진아는 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허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빈줄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또 다른 거짓을 쌓아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게 하리라. 조선 후기 고즈넉한 안동의 한 마을에는 남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이 대대로 명망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와 후한 인심으로 이름난 부호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가문을 짓누르는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족보의 한 대가 끊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본래 평민 출신이었던 김씨 가문은 3대조 김민서 대에 이르러 가세를 크게 일으켰으나 그는 족보에 오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들이 벼슬길에 오르며 가문은 양반의 반열에 올랐지만 족보의 빈칸은 근본 없는 가문이라는 수군거림을 늘상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 김민서는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서 행자로 지내다 속세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속 직후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정식 혼례를 거치지 않은 관계는 문중의 큰 흠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출생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김민서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대의 단절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현가주 김진환에게 이 공백은 뿌리를 뒤흔드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김진환은 문중 어르신들이 모인 엄숙한 회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래 젊은 자손의 출입이 금지된 자리였지만 모두가 그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환은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옵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이 고을의 부호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어옵니다. 문중의 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렸다. 내 증조부 김민서 말이지. 예, 증조부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 계시다 환속하셨고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으셨으나 정식 혼례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와 그 아드님께서는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부친 또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어 혈통을 잇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말 거라. 그러자 김진환은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 하려 하옵니다. 이번 족보 편찬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대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대체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영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린다는 말이냐? 내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김진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영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온 이가 있어옵니다. 이름은 이춘길이라 하며 본래 이 고장 사람도 아니고 후손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사마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는 제가 직접 받들고 후손에게도 그리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겠다니. 조상을 거짓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아니 되느니라. 진화나. 내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김진환은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였듯이 없는 것이 아니오니 제가 그 묘소를 직접 돌보고 제사를 다한다면 혼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문중 좌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김민서가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지. 허나 그로 인해 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다. 기이한 일이긴 하나 내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이춘길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연고 없는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서 감히 우리 김씨 가문으로 입적하겠다고. 입적 사유에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몇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너무하다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김진환을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가 지났지. 이제는 고을 수령들도 내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좋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내 힘과 지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흘렀고 마당에는 싱싱한 채소가 자랐으며 문중의 잔치 또한 잦아졌습니다. 김진환의 위상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였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김진환의 장남 12살 선우가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환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낯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꿈이더냐? 흰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한데 눈만은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김진환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공부에 지쳐 헛것을 본 개로구나.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문제는 며칠 뒤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책상에서 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든 책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과 함께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물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김진환이 책을 집어들었지만 평범한 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우는 열이 오르며 알아눕기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 시력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의원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아내는 침상 옆에서 손끝을 꼬집으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시오. 중년의 의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도련님의 눈에는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김진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묘화.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출타 중이라 돌아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진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9살 준호에게였습니다.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준호가 그날따라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아이는 고택 뒤편 대나무 숲에 있는 묵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달려온 유모가 손을 뻗자 준호는 갑자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물 안에 있어요. 그 사내가 날 불렀어요. 형님을 데려갔으니 다음은 나라고 했어요. 순간 유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외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흰옷. 흰옷. 웃지 마. 웃지 말란 말이야. 그날 이후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이면 아이가 웃으면서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무당 묘화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쉰을 넘긴 듯 보였으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나를 부른 이가 누구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요. 부디 내 아이들을 살펴주시오. 묘화는 대답 없이 마당을 훑어보더니 이내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말없이 사당 앞에 멈춰섰고 묵은 향냄새가 섞인 바람을 들이마시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 그녀는 위패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피듯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이춘길이라 쓰인 위패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로 고개를 획 돌려 김진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우리 집 족보에 비어있던 자리를 잇고자 무연고 고인의 이름을 빌려 양자로 올렸소.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묘화는 피식 웃더니 맨발로 마당을 쿵 하고 밟으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로구나. 제사란 그 밥을 받아 모실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헌데 너는 그릇도 없는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은 셈이야.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앉아있긴 하더냐? 내 장남은 눈을 잃었고 둘째는 실성했다. 그것은 그 위패, 그놈 때문이다. 그놈은 살아생전 악행을 일삼던 흉악한 자였건을
그런 것을 조상이라 모시고 있으니 탈이 안 나고 백이겠느냐? 나는 그저 족보를 바로잡고 가문의 이름을 잇고 싶었을 뿐이요. 그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다른 혼을 들여앉혔다. 족보는 살리되 자손은 죽이고 재산은 지내되 받는 이는 악귀가 되었구나. 당장 위패를 걷어치우고 그 묘소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원혼을 달래 보내야 할 때니까. 다음 날 해질 무렵 김진환 일행은 문제의 무연고 묘가 있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묘하는 묘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낮은 가락으로 진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환은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혼가가 끝나자 묘하는 그가 가져온 위패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혼은 제갈길을 찾았으니 묘비 없는 무덤에 돌 하나 올리거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며칠이 흐른 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 도련님께서 눈을 뜨셨다 하옵니다.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침상에 앉아있던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요. 햇빛도, 어머니 얼굴도 다 보여요. 김진환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고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준호가 혼잣말을 멈추고 제 발로 부엌으로 내려와 밥을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김진환은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른 자로서 근본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애써 족보를 채우려 했습니다. 족보의 공백이 그 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어있는 족보를 거짓으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근본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 김진환은 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허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빈줄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또 다른 거짓을 쌓아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게 하리라. 조선 후기 고즈넉한 안동의 한 마을에는 남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이 대대로 명망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와 후한 인심으로 이름난 부호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가문을 짓누르는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족보의 한 대가 끊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본래 평민 출신이었던 김씨 가문은 3대조 김민서 대에 이르러 가세를 크게 일으켰으나 그는 족보에 오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들이 벼슬길에 오르며 가문은 양반의 반열에 올랐지만 족보의 빈칸은 근본 없는 가문이라는 수군거림을 늘상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 김민서는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서 행자로 지내다 속세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속 직후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정식 혼례를 거치지 않은 관계는 문중의 큰 흠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출생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김민서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대의 단절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현가주 김진환에게 이 공백은 뿌리를 뒤흔드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김진환은 문중 어르신들이 모인 엄숙한 회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래 젊은 자손의 출입이 금지된 자리였지만 모두가 그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환은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옵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이 고을의 부호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어옵니다. 문중의 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렸다. 내 증조부 김민서 말이지. 예, 증조부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 계시다 환속하셨고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으셨으나
정식 혼례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와 그 아드님께서는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부친 또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어 혈통을 잇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말 거라. 그러자 김진환은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 하려 하옵니다. 이번 족보 편찬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대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대체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영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린다는 말이냐? 내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김진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영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온 이가 있어옵니다. 이름은 이춘길이라 하며 본래 이 고장 사람도 아니고 후손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사마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는 제가 직접 받들고 후손에게도 그리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겠다니 조상을 거짓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아니 되느니라. 진환아, 내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김진환은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였듯이 없는 것이 아니오니 제가 그 묘소를 직접 돌보고 제사를 다한다면 혼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문중 좌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김민서가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지. 허나 그로 인해 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다. 기이한 일이긴 하나 내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이춘길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연고 없는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서 감히 우리 김씨 가문으로 입적하겠다고. 입적 사유에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제사는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몇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너무하다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김진환을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가 지났지. 이제는 고을 수령들도 내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좋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내 힘과 지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흘렀고 마당에는 싱싱한 채소가 자랐으며 문중의 잔치 또한 잦아졌습니다. 김진환의 위상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였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김진환의 장남 12살 선우가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환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낯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꿈이더냐? 흰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한데 눈만은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김진아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 공부에 지쳐 헛것을 본 게로구나.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문제는 며칠 뒤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책상에서 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든 책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과 함께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물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김진환이 책을 집어들었지만 평범한 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우는 열이 오르며 알아눕기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 시력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의원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아내는 침상 옆에서 손끝을 꼬집으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시오. 중년의 의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도련님의 눈에는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김진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묘화.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출타 중이라 돌아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진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9살 준호에게였습니다.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준호가 그날따라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아이는 고택 뒤편 대나무 숲에 있는 묵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달려온 유모가 손을 뻗자 준호는 갑자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물 안에 있어요. 그 사내가 날 불렀어요. 형님을 데려갔으니 다음은 나라고 했어요. 순간 유모는 놀라 뒤로 넘어졌고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외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흰옷. 흰옷. 웃지 마. 웃지 말란 말이야. 그날 이후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이면 아이가 웃으면서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무당 묘화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쉰을 넘긴 듯 보였으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나를 부른 이가 누구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요.
부디 내 아이들을 살펴주시오. 묘화는 대답 없이 마당을 훑어보더니 이내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말없이 사당 앞에 멈춰섰고 묵은 향냄새가 섞인 바람을 들이마시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 그녀는 위패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피듯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이춘길이라 쓰인 위패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로 고개를 획 돌려 김진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우리 집 족보에 비어있던 자리를 잇고자 무연고 고인의 이름을 빌려 양자로 올렸소.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묘화는 피식 웃더니 맨발로 마당을 쿵 하고 밟으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로구나. 제사란 그 밥을 받아 모실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헌데 너는 그릇도 없는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은 셈이야.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앉아있긴 하더냐? 내 장남은 눈을 잃었고 둘째는 실성했다. 그것은 그 위패, 그놈 때문이다. 그놈은 살아생전 악행을 일삼던 흉악한 자였거늘 그런 것을 조상이라 모시고 있으니 탈이 안 나고 백이겠느냐? 나는 그저 족보를 바로잡고 가문의 이름을 잇고 싶었을 뿐이요. 그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다른 혼을 들여앉혔다. 족보는 살리되 자손은 죽이고 제사는 지내되 받는 이는 악기가 되었구나. 당장 위패를 걷어치우고 그 묘소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원혼을 달래 보내야 할 때니까. 다음 날 해질 무렵 김진환 일행은 문제의 무연고 묘가 있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묘화는 묘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낮은 가락으로 진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환은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혼가가 끝나자 묘화는 그가 가져온 위패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혼은 제갈길을 찾았으니 묘비 없는 무덤에 돌 하나 올리거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며칠이 흐른 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 도련님께서 눈을 뜨셨다 하옵니다.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침상에 앉아있던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요. 햇빛도, 어머니 얼굴도 다 보여요. 김진환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고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준호가 혼잣말을 멈추고 제 발로 부엌으로 내려와 밥을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김진환은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른 자로서 근본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애써 족보를 채우려 했습니다. 족보의 공백이 그 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어있는 족보를 거짓으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근본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 김진환은 더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허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빈줄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또 다른 거짓을 쌓아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게 하리라. 조선 후기 고즈넉한 안동의 한 마을에는 남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이 대대로 명망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와 후한 인심으로 이름난 부호였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가문을 짓누르는 깊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족보의 한 대가 끊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흠이었습니다. 본래 평민 출신이었던 김씨 가문은 3대조 김민서 대에 이르러 가세를 크게 일으켰으나 그는 족보에 오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들이 벼슬길에 오르며 가문은 양반의 반열에 올랐지만 족보의 빈칸은 근본 없는 가문이라는 수군거림을 늘상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 김민서는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서 행자로 지내다 속세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속 직후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의 출신 배경과 정식 혼례를 거치지 않은 관계는
문중의 큰 흠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출생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김민서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대의 단절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현가주 김진환에게 이 공백은 뿌리를 뒤흔드는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김진환은 문중 어르신들이 모인 엄숙한 회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본래 젊은 자손의 출입이 금지된 자리였지만 모두가 그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환은 깊이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옵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이 고을의 부호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어옵니다. 문중의 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렸다. 내 증조부 김민서 말이지. 예, 증조부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 계시다 환속하셨고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으셨으나 정식 혼례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와 그 아드님께서는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부친 또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억지로 끼워 넣어 혈통을 잇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말 거라. 그러자 김진환은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 하려 하옵니다. 이번 족보 편찬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대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대체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연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린다는 말이냐? 내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김진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연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온 이가 있어옵니다. 이름은 이춘길이라 하며 본래 이 고장 사람도 아니고 후손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사마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는 제가 직접 받들고 후손에게도 그리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겠다니 조상을 거짓으로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아니 되느니라. 진환아, 내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김진환은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였듯이 없는 것이 아니오니 제가 그 묘소를 직접 돌보고 제사를 다한다면 혼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문중 좌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김민서가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었지. 허나 그로 인해 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다. 기이한 일이긴 하나 내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하지만 문제는 그 이춘길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연고 없는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서 감히 우리 김씨 가문으로 입적하겠다고. 입적 사유에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몇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너무하다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김진환을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가 지났지. 이제는 고을 수령들도 내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다는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좋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내 힘과 지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흘렀고 마당에는 싱싱한 채소가 자랐으며 문중의 잔치 또한 잦아졌습니다. 김진환의 위상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였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길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김진환의 장남 12살 선우가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환은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낯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꿈이더냐? 흰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한데 눈만은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김진환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공부에 지쳐 헛것을 본 개로구나.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문제는 며칠 뒤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책상에서 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든 책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과 함께 김진환 부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물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김진환이 책을 집어들었지만 평범한 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우는 열이 오르며 알아눕기 시작했고 며칠에 걸쳐 시력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의원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아내는 침상 옆에서 손끝을 꼬집으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시오. 중년의 의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도련님의 눈에는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김진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묘화.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신통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출타 중이라 돌아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진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9살 준호에게였습니다.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준호가 그날따라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아이는 고택 뒤편 대나무 숲에 있는 묵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서 이리 오세요. 달려온 유모가 손을 뻗자 준호는 갑자기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